28일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충격적인 보도를 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매우 언행이 부드러운 신사. 아베 총리가 TV 도쿄를 통해서 한 발언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현실과는 동떨어진 과도한 자신감으로 한국에 막말을 하던 일본의 태도가 갑자기 식스센스급 반전처럼 변하였습니다. 2021년 9월 아베 총리의 임기가 끝나는 시기인데요. 앞으로 2년도 채 남지 않았죠. 이 기간 동안 다시는 전쟁의 참여가 일어나지 않도록 결의한다. 일본 국민은 영원한 평화를 염원하고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를 무시해선 안 된다. 라는 일본의 헌법을 싹 뜯어 고쳐 더 이상 일본을 전범국 혹은 패전국이 아닌 정상국가로 만들어 미국과 함께 국제경찰 역할 놀이를 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 국민들의 강력한 지지가 필요한데 한국에 시비를 걸면 일본 구구 세력들의 지지가 폭발적으로 상승해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패턴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지구상의 그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도록 한국과 일본 중 어느 국가가 일본의 수출 규제로 타격을 받고 있는지 통계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관광산업 중 4분의 1을 담당했던 한국인 관광객이 이렇게 마이너스 65% 이상으로 쭉쭉 빠져버리자 소도시들을 중심으로 일본의 지역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었고,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절대적인 1위, 한 달에 58억 원이 넘는 규모의 맥주를 수출하던 일본이 올해 11월에는 1억 5천만 원어치도 팔지 못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최우방국인 미국조차도 일본의 대한국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력하게 비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일본의 규제가 한국에서 생산되어 세계로 공급되고 있는 부품들의 생산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세계 시장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의 규제 때문에 한국의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반도체를 충분히 만들지 못하면 미국의 구글, 애플 등을 포함해서 이를 필요로 하는 전 세계 IT 기업들도 다 같이 함께 피해를 본다는 것이죠. 삼성과 SK가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지 못하면 미국의 마이크론과 같은 기업이 더 만들 수 있어서 미국 입장에서는 좋은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한국의 D램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은 74.7%. 3위인 미국의 마이크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절대 아니죠. 이러다 보니 일본 내에서도 아베 총리의 한국 수출 규제 전략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대한국 수출 규제를 철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제는 일본이 미국을 대하듯이 한국에 퍼주기 외교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그림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변화는 최근 중국의 중대 발표로 인하여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경제는 생각보다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단순히 이렇게 중국의 GDP 성장률이 폭포수처럼 떨어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일부 해소되었긴 하나 여전히 진행 중인 데다가 중국인 노동자의 생산 효율성보다 상대적으로 동남아나 인도인들의 생산 효율성이 높아지다 보니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서 빠져나와 베트남, 인도 등의 공장을 옮겨 짓고 있습니다. CNBC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애플이 아이폰을 대신 생산해주고 있는 폭스콘을 포함해서 협력사들에게 중국에 있는 아이폰 조립 공장을 동남아나 인도로 옮길 경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체크해달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생산량의 최대 30%를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옮기겠다는 것인데요. 폭스콘도 대만에 있는 본사에서 열린 컨퍼런스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아이폰을 중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도 최근 유일하게 남아있던 중국 내 스마트폰 공장까지 완전 철수하고 인도와 베트남으로 옮겨버렸고요. 이외에도 카시오, 아수스, HP, 델, 닌텐도, 파나소닉, 고프로 등 50개의 글로벌 기업들이 탈중국 러시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의 좀비 기업들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였는데요. 중국이 파산을 껴안고 살고 있다며 그동안에는 중국 정부가 돈을 지원해줘서 부실한 중국 기업들이 연명하였지만 더 이상 견디지 못한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중국에서 파산한 중국의 기업 수는 3,568개, 2018년에는 5배가 넘게 늘어난 18,950건,
1년 만에 18,590개의 중국 회사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파산해버린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다 보니 중국이 결국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바로 2020년에 천문학적인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2조 6,900억 위안, 1위안당 165.93원의 환율을 적용하면 우리 돈으로 정확히 446조 3,517억 원. 자, 이 금액은 중국의 전체 국가 예산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올해 예산이 469조 원인데 이와 비슷한 금액을 오로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이죠. 중국의 리샤오퐁 교통운수부장은 도로와 수로를 만드는데 299조 원을 투자, 철로를 까는데 133조 원, 민간 항공에 15조 원을 투자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국의 인프라 건설 능력은 이미 글로벌 탑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모두 글로벌 인프라 시장에서 한국과 함께하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는데요. 미국이 한국과 손잡고 제3국의 인프라 사업을 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는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영상 아래 링크 남겨둘 테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도 미국과 마찬가지죠. 중국은 중국판 IMF인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를 만들어서 인도와 동남아 그리고 중국 내 인프라 건설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한국은 중국, 인도, 러시아, 독일 다음으로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은 금액을 AIIB에 투자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분은 3.81%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AIIB를 운영하는 인력은 중국에 이어 2번째로 많고 2017년에 이동익 씨가 투자 운용 3국 국장으로 승진되어 국장급 직위에 한국인이 2명이 된 것까지 고려한다면 중국이 한국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특히 이미 중국에 대규모 공장을 두고 눈부신 활약을 기록 중인 한국의 두산인프라코어와 현대건설기계가 이번에 중국의 중대 발표로 상당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사실 중국은 매우 폐쇄적인 데다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해외 기업에 대한 차별이 상대적으로 심각하죠. 이 때문에 한국 기업들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지니지 않으면 중국에서 사업을 따내는 것 자체가 통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본은 중국에서 사업을 거의 획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중국과의 협력에서 핵심이라 볼 수 있는 AIIB에 가입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에만 이렇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자 아베 내각의 유치한 질투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 자리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문재인 대통령과는 오찬을, 아베 총리와는 만찬을 한 것에 대해서 일본의 교도통신은 중국이 한국보다 일본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표현이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찬은 말 그대로 점심, 만찬은 저녁인데 중국이 한국과는 오찬, 일본과는 만찬을 동일한 시간에 배정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똑같이 밥을 먹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30분으로 예정되었던 한중 정상회담을 무려 25분이나 초과한 55분 동안 진행한 것까지 고려한다면 일본의 유치한 상상이 현실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표를 보시면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니케이 에이시안 리뷰가 밝힌 탈중국 러시를 감행하거나 진지하게 계획 중인 기업들 목록을 보시면 기업 이름은 빼고 나라만 일단 불러드릴게요. 대만, 미국, 일본, 중국, 대만, 미국, 일본, 중국, 미국. 대충 들어도 일본 기업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높죠. 일본의 주특기입니다. 한 국가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투자를 철수하고 재빠르게 발을 빼버리는 것이 일본이 세계 최고로 잘하는 분야인데요. 중국뿐만 아니라 브렉시트를 앞두고 있는 영국에서도 일본 기업들을 모조리 철수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일본의 토요타, 닛산, 혼다가 영국에 있는 공장을 폐쇄하거나 생산 계획을 철수해버리며 영국인 실업자 문제를 극대화시켜버렸죠. 또한 아시아 최초로 영국과 FTA를 체결하며 브렉시트가 실제로 이뤄진 후를 미리 대비하는 이렇게 영국과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과는 달리 일본 외무성은 영국에 소프트 브렉시트를 하지 않으면 일본 기업들이 영국을 떠날 것이라는 협박성 메시지만 날리기에 바빴습니다.
삼성은 중국 시안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2년 전 70억 달러에 이어서 이번에 80억 달러 추가 투자를 공식화함으로써 총 17조 원이 넘는 규모를 투자하게 되는 것이고, LG 디스플레이도 중국 광저우에 5조 원을 투입해 대규모 OLED 생산 법인을 짓는 데 투자, SK하이닉스도 올해 9,500억 원을 들여 중국 반도체 공장을 증설하였죠. 그 결과 현재 한국과 일본의 국제 외교 상황이 중국과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 동남아 지역에서도 얼마나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지 느낄 수 있고, 일본의 미래는 암울하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곳이 될 것이라는 짐 로저스의 예언이 점점 더 빠르게 실현되고 있는 것을 일본의 지지 획득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6일 스위스 제네바 정견 발표에서 일본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동안 노골적으로 유명희 본부장이 WTO 총장이 되는 것을 막겠다고 나선 일본을 향한 예상치 못한 대담한 발언이었습니다. 이 같은 유명희 본부장의 발언에 일본의 언론도 놀라움을 나타냈습니다. 17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한국의 통상톱 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일본의 지지 기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유 본부장이 일본의 지지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지통신은 유 본부장이 일본의 지지 확보에 자신을 나타냈다고 풀이했습니다. 이 신문은 유 본부장이 WTO를 무대로 한일이 무역 분쟁으로 대립하는 가운데 다국 간 무역 체제 강화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협력을 호소했다고 보았습니다. WTO 결정은 전원 일치가 원칙이기 때문에 사무총장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지지가 필수적입니다. 즉 일본의 도움은 못 받아도 끝까지 해방을 놓는다면 당선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TBS 뉴스는 반도체 소재 수출 관리 강화를 둘러싸고 일본을 WTO에 제소하고 있는 한국이지만 이날은 일본을 자극하는 것을 피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유 본부장이 현재 진행 중인 분쟁에 대해 코멘트하는 것은 피하겠다. 양국은 다국 간 무역 시스템을 유지, 추진, 향상시켜 나가는 점을 서로 이해하고 있다고 발언했다고 전하며 일본 측을 자극하는 것을 피했다고 풀이했습니다. 실제로 유 본부장은 일본을 자극하지 않는 유화책을 쓰면서 불리한 상황에서도 정면으로 돌파하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 보도에서 한국에서 출마한 유 본부장이 당선되면 일본은 성가신 존재가 될 것이라며 거부감을 보였지만 유명희 본부장이 이 같은 일본을 웃는 얼굴로 설득하고 포용적인 모습을 전세계 국가들에게 보여주며 압박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명희 본부장은 WTO 회원국 대사들이 모인 가운데 인상적인 강력한 발언들을 했습니다. 한국이 다자 무역을 통해 세계 최빈국에서 무역 대국으로 성장했듯이 모든 WTO 회원국도 이런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책임감이 입후보했다고 말하며 25년간 통상 분야에서 실무를 경험했고 통상 장관으로서 주요 무역 협정 체결에 관여했다며 이런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WTO 보건 및 부응의 해법을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8명의 후보가 입후보한 상황에서 치열한 경쟁과 일본의 견제를 이겨내고 유명희 본부장이 최후의 한 명이 될지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인데 최근에 K방역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만큼 최초의 WTO 수장을 배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이 막으려고 하는 것은 WTO 총장 외에도 한국이 G7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노골적으로 미국에 한국을 G7에 참여시키는 것을 반대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청와대는 이런 일본의 행태를 모렴치의 수준이 전세계 최상위권이라고 이례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제사회, 특히 선진국들은 일본의 이 같은 수준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G7 참여에 별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근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일본은 한국의 G7 가입을 지지하면 우리 국민들이 일본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한국 견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 같은 속 좁은 짓을 그만두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국에서 한국이 G7 정상회의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은 16일 톰 투게나트 영국 하원 외교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전화회담을 갖고 양국 의회의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투게나트 위원장은 한국이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초청된 데 대해 한국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송 위원장은 설명했습니다. 영국이 적극적으로 한국의 참여를 희망하는 데는 중요한 이유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국은 최근 감염병 사태에 이어 브렉시트와 홍콩 보안법까지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영국은 화웨이를 5G 사업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가 올 연말부터 5세대 이동통신망 구축과 관련해 중국 화웨이 장비를 구입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2027년까지 통신망이 이미 들어간 화웨이 장비를 완전히 퇴출할 계획입니다. 올리버 다우든 디지털 문화부 장관은 지난 14일 영국 하원에 출석해 이 같은 정부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다우든 장관은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영국 통신 네트워크와 국가안보, 경제를 위해 지금은 물론 장기적으로 옳은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5G 이동통신망에서 중국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기로 한 영국을 향해 대가를 치러야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이 실제로 투자를 중단하면 영국엔 치명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영국의 인프라 등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금액은 1,050억 파운드, 하나로 약 158조 원에 달하고 2019년 통계를 기준으로 영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 규모는 226억 파운드, 하나로 약 33조 8,900억 원으로 수출량이 5번째로 많은 국가입니다. 또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규모는 447억 파운드, 약 67조 원으로 4번째로 수입량이 많습니다. 또한 영국 내 핵발전소 건설 사업에도 중국 국영기업이 깊게 관여하고 있고 영국 최대 상하수도 업체인 테임즈 워터 지분의 10%도 중국 국부펀드인 중국투자공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현재 중국과 충돌하는 것은 영국에게는 위험한 모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감염병 사태와 브렉시트까지 겹친 상황은 영국에게 큰 위기를 찾아오게 만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난 2016년 한 영국 기자의 주장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칼럼 리스트인 크리스 존 스퍼리언은 2016년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에도 번영할 수 있다는 증거를 원하느냐, 그럼 한국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한국과 영국은 여러 측면이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거의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은 약 10만 제곱킬로미터 면적에 5천만 명이 살고 있어 영국과 별로 차이가 없는 데다 영국처럼 고도로 도시화되어 있고 창의적인 소프트 파워를 주축으로 삼아 번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슷한 여건을 가진 영국도 한국처럼 잘 해낼 수 있다고 하면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한국은 1997년 아시아 경제 위기를 맞았고 9.11 테러로 대미 수출이 급감한 데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까지 직면했지만 한국은 놀라울 정도로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경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수출 주도형 첨단 기술 기반 경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는 브렉시트 찬성 측과 영국 산업연맹이 항상 주장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한국이 주요 무역 블록 가입 없이 천연자원 없이 이것을 해냈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 기자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희망을 한국에서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영국은 한국과 같은 상황을 또다시 맞이했습니다. 한국도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한국의 수출 기업과 관광업은 큰 타격을 입은 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수출을 다변화시켜서 중국의 영향력을 줄였고 결국 극복해냈습니다. 영국은 바이러스가 확산될 때도 한국의 방역을 극찬하며 한국식 접촉자 추적 방식을 배우겠다고 했고 한국에게서 진단키트를 수입해서 대처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최근 중국 화웨이를 배제하면서 그 자리에 삼성전자가 들어와 주길 바란다는 의향을 밝혔습니다. 이같이 지금 영국이 한국에 G7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은 지금 영국에게는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영국의 화웨이 퇴출을 두고서 중국은 영국이 미국 편에 붙었다고 비판했지만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릎을 꿇은 결과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자국에서도 이 같은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미국 또한 언제든지 자국의 신뢰를 위해 등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은 디지털세, 일명 구글세 협상 결렬을 선언한 데 이어 EU와 영국의 에어버스 보조금과 관련해 추가 관세 방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독일의 맥주부터 올리브, 케이크, 진, 보드카, 프랑스 명품 업체가 만드는 캐시미어 스웨터, 영국산 몰트 위스키, 비알코올성 맥주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동맹국들까지도 뜻대로 되지 않으면 무역 보복을 감행했습니다. 미국을 믿고 중국을 싸웠다가는 언제든지 배신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17일 한국사회란 별명을 가진 호걸 메릴랜드 주지사가 트럼프에 대한 놀라운 폭로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하는 건 정말 좋아하지 않는다. 한국인들은 끔찍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나온 시기는 방위비 협상에서 한국이 트럼프의 요구를 쉽게 들어주지 않았을 때였는데 트럼프는 왜 미국이 그동안 한국을 보호해왔는지 모른다. 그들은 우리에게 돈을 내지 않는다고 불평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체결이 지연되자
미국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카드를 들고 나와 한국을 압박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이 나온 만찬에는 호건 주지사의 한국인 아내 유미 호건 여사도 동석했는데, 호건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모국의 모욕을 퍼부는 동안 아내는 거기 앉아 있었고 나는 아내가 상처받고 속상한 것을 알아차렸다며, 아내는 나가버리고 싶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아내는 예의 바르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더욱 화가 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 만찬 자리에서 한국을 비난한 것과 대조적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골프를 치는 게 얼마나 좋은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얼마나 잘 지내는지에 대해 다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을 이같이 두 얼굴을 한 트럼프에게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을 500% 올려달라는 어이없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으며, 한국 국민들이 이럴 거면 주한미군을 데리고 나가라며 큰소리쳤습니다. 미국 키스크라크 국무부 경제 담당 차관은 지난 6월 한국이 반중 경제 블록 구성인 경제번영 네트워크에 들어와 화해 제재 등에 동참하라고 했습니다. 만약 중국의 보복 조치에 직면할 경우 미국은 한국을 돕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방위비 협상 등 세계 무대에서 보여준 모습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이었습니다.